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비범한 힘. 2.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에 놀랐다. 3. 영국은 K9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9자 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부자 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살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엑스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 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두구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엑스 드론 NCC 은엄폐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버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P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자 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4X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분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경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2,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어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육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사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해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 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르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호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4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실어 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단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 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바익 회장은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 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폭엑스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 하부에 위치한 성형 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엑스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 장약탄의 기엑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영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1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영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영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영입체형 장갑은 성형 장약탄의 라인업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게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1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래하게 쏴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 버릴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알아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단 수년 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K방산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냅니다. 언덕 위에 자주포가 고각으로 주포를 들어올린 채 불을 뿜습니다. 자주포와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지나가는 러시아의 전차. 그런데 그 위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천천히 낙하하더니 전차 바로 위에서 갑자기 불기둥을 토해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자주포가 대전차 상부 공격탄 스마트 155로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경이로운 명중률과 주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형 대전차탄은 독일 기갑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노르웨이는 이번에야말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되었다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스마트 155보다 더 강한 대전차탄을 자주포도 아니고 K2 전차에 달아쓰고 있었습니다. 복사용 포탄을 전차로 쓴다는 한국의 듣도 보도 못한 발상에 노르웨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 다시 한국을 수주전에서 탈락시킬 명분을 잃어버려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이 스마트 155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확실한 승기를 주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노르웨이군 수뇌부와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국과는 형식적인 경합만 펼친 후 자연스럽게 수주를 따올 심산이었던 독일. 그런데 뜻밖에도 경합에 끌어들인 한국의 K2 전차가 각종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압도해버렸고 그 사실이 이곳저곳에 다 소문이 나버려서 독일과 노르웨이 수뇌부는 매우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성능을 증명한 전차를 사오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꺼낸 카드가 바로 스마트 155였습니다. 155mm 주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155를 패키지로 제공해서 전차를 사면 덤으로 자주포 전력의 강화도 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155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노르웨이는 이대로 독일을 이기게 해주면 당초의 목적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분인 수주전을 열어 한국의 K2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독일 측으로부터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르웨이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 155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대전차탄을 한국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사는 성능이 더 좋기까지 했습니다. 허프에 미친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무기는 순진한 노르웨이의 상상 따위는 한참 초월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 155의 역할을 위해 만든 무기의 명칭은 크스탐입니다. 코리아 스마트 탑 어택 뮤니션의 약자로 스마트탄의 대표주자 M982 엑스칼리버를 모델로 한 크스탐 1과 스마트 155를 모델로 한 크스탐 2가 있습니다. 크스탐 1의 경우 GPS를 이용한 존말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후에도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향해 경로를 꺾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활강 유도, 정밀 유도, 전차의 상부 공격, 심지어는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죠. 이 크스탐 1은 155mm 규격으로 즉 K9 자주포로 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상천외한 것은 크스탐 2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155가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크스탐 2는 120mm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K2 흑표 전차로 쏘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주포는 자주포의 주포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주포는 한자리에 방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포격을 위한 곡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전차는 1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를 수행하므로 목표물을 직접 노루 직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주포를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자주포처럼 거의 수직까지 고각으로 올릴 수는 없고 보통은 그럴 필요도 거의 없죠. 그런데 K2 목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차용 120mm 주포로 스마트 155의 역할을 하는 포탄을 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155와 크스타미의 작동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주포를 통해 포물선을 그리는 탄두로 쏘아 올리면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탄두가 분리되어 내부에 자탄이 빠져나옵니다. 이 자탄은 소형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낙하하는데 그동안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탐색하죠.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목표물을 포착하면 해당 방향을 정확히 조준해 장갑이 얇은 뚜껑에다 성형 착약탄을 꽂아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고각 사격으로 큰 포물선을 그려서 낙하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합니다. 스마트 155와 같이 자주포로 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각 사격에 한계가 있는 전차 주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K2 흑표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반능 동형 앞 내장식 유기압 서스펜션 ISU 덕분이죠. K2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ISU는 노면의 상황에 따라 센서가 보기를 각각의 서스펜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험지 주파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차의 자세 제어에도 응용할 수 있죠. K1 맹호 시절부터 한국 전차는 ISU를 이용해 전차 앞부분을 기울여 내리는 소위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K2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한쪽 무릎만 꿇는다든지 아예 차체 전체를 내려 엎드려 버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포의 내림각을 확보해 낮은 지형의 적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K2는 이 무릎 꿇기를 반대로 사용해 전차의 앞부분만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요. 주포 올림각을 최대로 높이고 전차의 앞부분까지 들어 올리면 크스타미에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45도 이상의 각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주포로나 운영할 수 있는 지능탄을 전차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K2로 발사한 크스타미는 자탄 분리 후에도 공중에서 5에서 10초 동안 관성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낙하하는데요. 이를 통해 범위 내 타겟 포착까지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사정거리의 증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155의 경우 자탄 낙하 방식을 통한 높은 명중률은 얻을 수 있지만 여타 포탄에 비해 사정거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크스탐은 높은 명중률 및 저지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사정거리 증가 효과까지 보장합니다. K2 흑표의 주포는 다른 대부분의 MBT와 마찬가지로 최대 3km의 사정거리를 지니지만 크스탐2는 이를 거의 3배나 늘려 무려 8km의 사정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전차전에서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크스탐2를 실은 K2 전차가 있다면 전차끼리의 전투에서도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어 위험천만한 포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 전차 8km 밖에서 크스탐2를 고각으로 날려서 상대가 이쪽을 식별하기도 전에 뚜껑을 먼저 따버리면 그만이죠. 마치 자주포의 원거리 화력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크스탐을 노르웨이에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K2를 운영하는 부대에는 크스탐이 보급되어 있고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크스탐의 존재가 노르웨이에 알려진 것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디펜스24와 내셔널 인터레스트 폴란드어판 등 군사 매체에서는 지난 23일 폴란드에 수출된 K2PL이 훗날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K2는 첨단 현가 장치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탄약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다며 조만간 폴란드에도 들어가게 될 크스탐탄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훔쳐본 노르웨이는 입장이 또 곤란해졌습니다. 독일의 스마트 155 패키지를 빌미로 한국을 탈락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에선 일선 부대에서도 쓰는 크스탐2를 그냥 얹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순정 원본인 내수용 K2로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통합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K9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크스타 밀까지 패키지로 교섭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놓치기가 아까워졌습니다. 이종의 크스탐을 대체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나 스마트 155는 지능탄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스마트 155는 독일이 패키지로 제공하면 값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엑스칼리버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하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크스탐 시리즈를 패키지로 팔아주면 딴 생각을 하고 있던 노르웨이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나름 지능탄이라는 필살기까지 동원해서 노르웨이를 도와줬지만 또 한국에게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 됐죠. 결국 얼마 전 노르웨이는 MBT 사업의 수주자 선정을 2월이나 3월까지 황급하게 미뤘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K2를 몇 대 사가는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가당치 않은 장기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 노르웨이가 뚱대는 모습은 구경할 만하네요. 과연 노르웨이는 다급하게 법 몇 달의 시간 동안 적당한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그냥 K2를 구매해가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MBT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됩니다.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뉴탕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응화포 연구 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순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 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럭히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한화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의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mmL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뒤질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투를 허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재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 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시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삶의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mmL5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 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2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